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장성 아카데미에 초청을 해주신 우리 김한종 장성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장성 군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보니 장성 아카데미가 1144회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44번입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무등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즐거워했던 시절이 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제 중학교 1학년이 때가 제가 1학년 1반 4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 아카데미는 저에게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4번을 정말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여기면서 앞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참 심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좀 해보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제목이 거창한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저는 심장을 되살리고 싶고 또 심장을 되살려야지 저희가 사실은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은 112년이 돼서 이렇게 제가 우리 병원장이니 전남대학교 병원 이야기 잠깐만 드리면 세계 최고의 진료교육 연구와 헌신적인 봉사로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역사적 사명 같은 이런 제목을 참 좋아하고 제 스스로도 심장을 치료하고 하는 의사로서 앞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 인류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특히 심장을 되살릴 수 있는 일에 계속 전념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여기서가 돼야 되는가? 이게 이제 되나요? 이게 여러분 좀 징그러우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인데요. 이게 이제 이 심장이 평생 한 번도 쉬지 않고 잘 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만이라도 삐끄덕 해가지고 잘 뛰지 않으면 사실 이제 뭐 죽는 거죠. 사실은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생 이 평생이라 하면 여러분들 지금 수명이 어느 정도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90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80세, 90세까지는 이게 튼튼하게 잘 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뛰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장에는 이렇게 심장이 뛸 때 그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데요. 이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 주는 이런 이제 심장 동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증에서 협착이 오게 되면 이제 잠깐 말한 심장 근육이 망가져서 잘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심장 동맥이 막혔을 때 심장 동맥을 뚫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구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스텐트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텐트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아까 심장 동맥을 뚫어서 그 뚫은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금속 파이프 관 같은 것을 안에다가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스텐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텐트를 잘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심장 동맥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혈관도 잘 보호해야 되지만 심장 근육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잘 되살려서 정상적인 심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자, 혈관도 튼튼하고 근육도 튼튼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목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지목에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가 암인데 두 번째 사망 원인이 뭘까요? 그래요. 심혈관계 질환이 우리나라 두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죠. 암하고 심혈관 질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 1위 질환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암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죠. 두 번째죠. 근데 여기 보면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여기 보면 고혈압성 질환, 이걸 전부 합쳐서 저희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이 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암하고 유사한 수준이고요. 거의 똑같다고 할 수도 있죠.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아까 이야기한 그 심장 동맥에 어떤 동맥경화증이 와서 심장 동맥이 좁아들어서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안 가는 질환, 이게 허혈성.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자 수를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심장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혹시 심장이 망가지면 다시 건강한 심장으로 되돌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망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조금씩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요. 여기 아까 제가 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이렇게 판막이 또 4개가 있습니다. 이 좌심실에서 피가 이렇게 그 전신으로 이제 공급이 돼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주먹만 합니다. 주먹. 제가 이제 돼지 심장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딱 주먹만 합니다. 여러분 주먹 한번 딱 쥐어 보십시오. 주먹이 여기 가운데 눌러보면 딱딱한 뼈 있죠. 딱딱한 뼈. 이 뼈 약간 좌측 안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슴 한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존재하는 이제 이런 그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생명 유지 펌프이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근데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수축도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잘 우리 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게 빨간색 그 라인이 이제 동맥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급해서 혈액이 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를 소진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조금 더러워진 혈액이 다시 전신에서 쭉 타고 심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이 잘 이렇게 수축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심장 쪽으로 또 이제 그렇게 더러워진 피가 폐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지면 다시 그게 다시 또 그 심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완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둘 다 잘 하게끔 유지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기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이제 박동을 하게 된다. 자, 아까 말한 관상동맥, 이게 사실 이제 한자에서 유래된 것이어서 조금 이게 사슴뿔 모양이라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심장동맥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피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도 이게 이제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이 좌심실이 있는데 여기서 대동맥으로 피를 품어서 전신에 가는데요. 이 대동맥의 이 첫 번째 그 또 동맥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동맥을 통해서 이 심장 동맥, 심장 근육도 이제 피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피가 공급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동맥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심장 동맥입니다. 이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좌회선지, 좌전하행지, 우관상 동맥, 이 세 가지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 기능을 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맥 경화증에 대해서 잠깐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동맥 경화증, 동맥이 딱딱해지는 증상, 동맥 경화증, 딱딱할 경자거든요. 자, 여러분 동맥이 지금 현재 딱딱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동맥이라는 것이 원래 피를 전신으로 공급해 주려면 이게 동맥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점점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 있고 그 딱딱해진 동맥을 통해서 이제 기름때가 이렇게 조금씩 끼기 시작합니다. 기름때가. 소위 말하는 콜레스테롤 등이 이렇게 혈관 벽 안쪽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혈관이 좁아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완전히 폐쇄될 수도 있고 좀 부분 폐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맥경화증, 특히 이제 죽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맥경화증인데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오는 것은 이렇게 동맥이 점점 심장 동맥이 좁아드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동맥은 우리 전신의 모든 곳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곳의 동맥에 다 딱딱함을 나타나서 동맥경화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알고 계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병도 올 수가 있고요. 뇌혈관에 이런 동맥경화증이 오면 뇌졸중 이렇게 올 수 있고 팔, 다리의 말초혈관에 발생하게 되면 말초혈관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의 전신의 동맥에는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 심장의 동맥의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이제 의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협심증이 있고 심근경색증이 있죠.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자, 협심증은 완전히 심장 동맥이 다 막힌 게 아니고 상당히 막혔지만 일부는 피가 좀 통하는 그런 형태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좁아 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가 좀 통하잖아요. 피가 통하잖아요. 근데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좁아든 이 동맥경화증에 혈전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피가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거. 여기는 어느 정도 공급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협심증, 이거는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은 이 심근경색증이죠. 자, 여러분
그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이제 그 아까 심장에 뭔가 지금 혈관이 심장 동맥이 막혀가지고 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이 가슴 통증이거든요. 가슴 통증, 가슴 통증인데 여러분 요거 한번 조금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파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저 가슴이 아픈데요. 혹시 제가 심장 동맥이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협심증의 어떤 그에 의해서 그 통증이 오는 그것은 예측 가능한 통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혈관이 심장 동맥이 이제 좁아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피가 여기가 안 막혀 있을 때는 이만큼 혈류가 쭉 흘러갈 건데 이게 지금 좁아들어 있어서 조금 적게 혈류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심장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심장 근육이 평소에는 일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2나 3이라는 어떤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다. 특히 산소가 필요하다 했을 때 자, 2나 3이 정도 증가할 정도 수준의 산소의 어떤 요구량이 필요한데 이게 막혀 있어 가지고 그만큼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때 흉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자, 협심증은 일반적인 협심증은 운동할 때 흉통이 나타나고요. 가만히 쉬면 좋아집니다. 이게 흉통이 상당히 예측 가능합니다. 내가 수영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 시작할 때라든지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과식을 할 때 심장이 뭔가 더 일을 해야 되는 컨디션이 걸렸을 때 흉통이 오는 거죠. 흉통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쉬면 좋아지고 야 선생님 저는요 이게요 등산 산에 올라갈 때 시작할 때 가슴이 답답했다가 또 가만히 쉬면 좋아집니다. 이거의 반복되면 협심증의 증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젊은 20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가슴이 아픈데요 어떻게 아파요?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플 때도 있고 운동할 때도 아플 때도 있고 쉴 때도 아플 때도 있고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흉통이 나타나면 사실은 협심증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상당히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예측 가능한 조건, 특히 예측이 가능한 것은 뭔가 심장이 많이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걸렸을 때 흉통이 발생하면 당신 협심증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이런 환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언제 아파? 근데 막 이게 시도 때도 없는 상황에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10중 8구 그건 협심증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게 재밌는 건 아니죠. 이게 아까 제가 심장으로 가는 동맥 그 세 가닥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닥 중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왼쪽에 있는 동맥 가는 것을 딱 차단시키는 풍선으로 해가지고 차단을 딱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왼쪽 심장 근육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 이거는 우측 관상동맥. 근데 여기를 딱 막아놨더니 이렇게 해서 피가 이렇게 가죠 좌측으로.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것이 기능을 못하면 다른 것이 그 기능을 대신해줘요. 자 왼쪽 동맥이 막혔더니 오른쪽 동맥에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어떤 협심증 있죠, 협심증. 자, 혈관이 막혀가는데 이게 천천히 막혀가잖아요. 끝까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막혀가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란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 그렇게 무섭냐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같은 이제 그런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동맥 안쪽 벽을 타고 이렇게 점점 막혀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막혔는데 자, 이 순간에 이걸 싸고 있는 막이 터져 가지고요. 기름 덩어리가 밖으로 나오면 여기 혈액이 있는데요. 이 혈액에는 혈소판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막혀가면 이렇게 측부 혈관이 생겨서 이쪽이 설사 나중에 다 막히더라도 이 우측 관상동맥에서 이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막히지 않는 상태에서 한 반밖에 안 막혔는데 이게 반 막히고 더 막히고 더 막히고 더 막히면은 측부 혈관 아까 같은 그런 보호해주는 혈관이 생깁니다. 근데 반틈밖에 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기름 덩어리가 싸고 있는 막이 터져서 밖으로 나오면 혈소판에 의해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콱 막아버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갑니다.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협심증은 가슴이 아플지는 몰라도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은 이제 사망을 해버리고 이게 보면 심근경색된 환자분, 돌아가신 환자분의 심장인데요. 보면은 정상 심장에 비해서 굉장히 심장이 커져 있고 여기 보면은 심장의 근육이 다 썩어 들어가서 이제 심장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혈관도 보호하고 심장 근육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오늘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의 증상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말한 아까 협심증의 증상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뭔가 이제 흉통이 걸리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심근경색증은 그 아까 혈전에 의해서 갑자기 막혀버리기 때문에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심장 근육이 놀래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납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주위에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면서 식은땀, 현기증 그리고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이게 신경을 전달하면서 받은 통증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심장 부위에 있는 통증만 느끼는 게 아니고 어깨, 등가슴 이런 쪽, 턱 이런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혹시 호소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분들은 바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수가 생기죠. 여러분 병원에 어떻게 와야 돼요? 이런 환자들이 오면 자, 여러분 이거 100% 알고 계셔야 돼요. 119입니다. 119. 자, 이런 환자들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자기 옆에 부인이 계셔서 그 부인이 탄 차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 그렇죠. 자, 부인이 모는 차를 타고 심근경색증 남편이 병원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다가 만약에 자 어떤 부정맥이 생겨서 갑자기 환자분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옆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119를 부르십시오. 장성군에서 119를 부르시면 제가 생각할 때 5분 안에 다 올 겁니다. 어떤 지역도. 그래서 자 119를 반드시 부르셔가지고 119를 통해서 이런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병원에 늦게 오더라도 혈관을 뚫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관 보호, 심장 근육 보호 이야기했잖아요. 혈관을 뚫어놓을 수는 있는데 근육을 잘 그 보존시키게 이미 썩어 들어가 버린
심장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와야지 심장 근육의 괴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상당히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혹시 심근경색증의 환자가 주위에서 발생해도 충분히 저희가 잘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 이제 동맥경화증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잖아요. 동맥경화증.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들어보셨죠? 자, 봐보세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자, 잘 움직이지 않는 운동 부족, 흡연, 비만, 스트레스. 아마 대한민국의 성인들 다 붙잡아 놓고 이게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되냐 아니냐고 물어보면 거의 90%를 맞출 겁니다. 이게 다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라고. 근데 왜 그렇게 이런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것들을 잘 치료하면 동맥경화증에 잘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맥경화증이 잘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조절을 못할까요? 자,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남자가 여자보다는 폐경 전에는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건데. 자, 하종력. 내 부모 중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면 유전적으로 본인도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높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이거 진단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장성군 보건소에서 100% 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고혈압 손목 한 번만 손 한번 집어넣어 버리면 지금은 다 혈압 재지잖아요. 이거 금방 진단할 수 있고 당뇨병 뭐 그냥 그 무료로도 많이 해주잖아요. 혈액 검사에서 혈당 검사 해보면 알 수 있고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남이 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특히 이렇게 진단도 쉬운데 왜 이걸 조절을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고통이 없어서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절실감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내가 혈압이 좀 높은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러면은 당신 혈압약 드세요 하면 드시겠어요? 안 먹죠. 야, 무슨 약을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약을 먹어. 증상도 하나도 없는데. 어?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요. 당신은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누가 의사 말을 듣겠습니까? 야, 그건 뭐 나한테 하나 고통도 없는데 왜 그 약을 먹어야 되냐? 그렇죠.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도 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지 않는 초기 당뇨병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떤 뭔가의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진단도 안 한 경우도 많고 그 증상이었기 때문에 또 치료를 거의 하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보시는 심근경색증처럼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사실 이것 관리하는 거예요. 심근경색증이 이미 발생했을 때 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도 보호하고 근육도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래도 일단 한번 망가지면 그게 완벽한 정상으로 회복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주위에다가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혹시 혈압이 높은지 특히 부모 중에 한 분만이라도 혈압이 높으신 분이 계시면 진짜 확률이 50%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혈압을 잘 재보시고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상지혈증 이거 장성군 보건소에서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정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심근경색증에는 특히 요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자, 아까 제가 말한 그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흉통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가슴 통증이 온다. 대개 통증이 어떻게 오냐면 전반적인 이 가슴이 다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협심증 환자분들은요, 당신 가슴 아픈 데를 한번 가리켜 보세요 하면 되게 손바닥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저는 제스처 갖고도 조금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아파 보는데 가리켜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잖아요. 어떤 특정 부위만. 그거는 틀림없이 근육통이나 신경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협심증 같은 통증은 손바닥으로 가리키는 좀 넓은 범위의 통증이 와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심장은 약간 흉골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왼쪽 가슴이 아파야지 협심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오른쪽 가슴이 아픈 분도 꽤 많이 계세요. 이거 신경을 전달받아서 나타나는 흉통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왼쪽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협심증은 가만히 쉬면 좋아지기 때문에 5분, 10분 이상 가는 경우는 드물죠. 쉬면 좋아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갑자기 기름덩어리를 싸고 있는 막이 터져서 아까 그 동영상 보여준 것처럼 혈전에 생겨서 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완화되지 않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 저희가 심근경색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심근경색증도 예외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이라든지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통증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스텐트는 뭐 제가 주로 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이제 이제 막히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혈관을 뚫어주는데요. 이제 혈관을 이렇게 뚫어줄 때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금속 스프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런 관상동맥 중재수를, 저는 주로 이걸 하고 있는 이제 의사이고요. 흉배과 선생님들은 이 막힌 혈관이 있으면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하는 이렇게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방법들을 택하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치료할 때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 같은 것들을 약물 치료하고 이제 혈관을 뚫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은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은 그대로 두고 흉부나 팔, 다리 혈관을 떼어다가 이렇게 막힌 혈관을 우회하는 우회로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걸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기름 덩어리, 혈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치료 약물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치료 약물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원래 치료 약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혈관이 막혀서 혈관을 뚫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냐면 항혈소판제제. 그러니까 혈소판이라는 것이 혈액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잖아요. 이 혈소판이 혈전을 만드는데 아주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은요, 또 심근경색증이 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한쪽이 생기면 사실은 다른 쪽 동맥도 약간 싹수가 좀 노랗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으로 혈관을 뚫어놨다 하더라도 잘 뚫어놨다 하더라도 다른 쪽 동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자, 이분들은 이렇게 항혈소판제제, 혈소판이 응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들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을 보호해주는 좀 약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베타 차단제 이런 약들이 있고요. 또 이런 또 다른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덩어리가 잘 생기지 않도록 기름때가 잘 끼지 않도록 쓰는 고지혈증 치료제 그리고 이제 혈관을 확장하는 이런 질산염 제제 같은 약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혹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약들을 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말한 동영상이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심장 혈관이 막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약들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론 꼭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할 때 여러 가지 약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되게 저한테 물어보시죠. 약을 언제 먹어야 되냐? 아침에 먹어야 됩니까? 점심에 먹어야 됩니까? 저녁에 먹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약은 아침에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점심 하루에 한 번 약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혹시 여기 약 들고 계신 분들 계세요? 뭐 아무 약이라도? 주로 언제 드세요? 아침에 드세요? 왜 아침에 드세요? 아, 처방을 아침에 해줘서요. 저는 아무 때나 뭐 상관없습니다. 물론 일부 약은 그 시기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어도 상관이 없고 점심 때 먹어도 상관이 없고 저녁에 먹어도 상관없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잊지 않을 때 약을 먹어야 되죠.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되게 저녁은 다른 또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약을 먹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잠깐 뭐 생각했다가 약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정해진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이런 그 오늘 그 심장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약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용을 다 어떤 분들 가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선생님, 저 오늘 약을 안 먹어버렸는데 저녁 때 생각이 났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복용을 잊은 경우 즉시 약을 이렇게 즉시 복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즉시 복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녁 정도 되면 그냥 저녁 쭉 넘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약을 복용할 수가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점심 때라고 하면 점심 때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먹으면 되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약이 생각보다 작용 시간이 최근에 개발된 많은 약들은 24시간 이상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놓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다음에는 이제 바로 생각날 때 약을 복용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자, 여러분 사실은 심장 동맥 경화증과 관련된 약물은 생각보다 특히 혈관을 뚫고 나서는 그 혈소판 억제제 같은 약들은 상당히 중요한 약이거든요. 이런 약들을 그냥 임의대로 끊어버리면 약간 스텐트 같은 것들에 혈전이 생겨서 오히려 심근경색증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약을 끊으려고 하면 반드시 담당 그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근데 저 뭐 가끔 보면 내가 내시경 하려고 약을 일주간 끊어야 된다 해서 약 끊고 그냥 내시경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운이 나쁘면 그 내시경 하다가도 심근경색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의사들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약을 드시면 또 뭐 부작용 오시는 분들 좀 이야기 많이 들었죠. 실제로 또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그 사실은 어찌 보면 약의 효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혈관 확장제를 먹게 되면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며칠 지나면 되게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약을 드시고 그 약을 꼭 먹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약간의 어떤 예측 가능한 부작용, 자, 이 약을 먹으면 두통이 올 수 있다고 그 이미 의사의 어떤 그 약간은 그 경고를 받은 약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은 자, 이 약이 내 몸에 잘 들어가서 지금 잘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그 부작용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잘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약에 대해서 이 약의 어떤 작용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9에 전화를 한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는 움직이지 말고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혈류 흐름이 차단되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빠르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응급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그 혀 아래쪽에 이 니트로글리세린 그 타블렛을 집어넣으면 녹으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빠르게 하면은 30초 이내, 1분 이내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자, 한 3분, 5분 지나도 효과가 없으면 또 한 번 복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은 한 번, 두 번 해서 흉통이 가라앉지 않으면 사실은 119에 전화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니트로글리세린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그 이렇게 이제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꼭 이거를 이렇게 알아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혀밑대 한정을 넣어서 침으로 녹여서 복용을 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5분 간격 최대 3번까지 복용하는데, 사실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나서 효과가 없으면 평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바로 이렇게 그 전화를 해서 119 타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이제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이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증의 가장 무서운 주범 빅3죠. 빅3. 이걸 잘 관리하시면은 정말 잘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또 쉬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조금 생각해. 요거 이제 복부 비만도 있는데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못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 과거에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은 좀 안 맞잖아요. 복부 비만이 안 좋다고 하는데,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방이 이 내장에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 복부 비만이 많은 그런 환자조차도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냐고 하면, 그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 중에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뚱뚱하든 마르든 정상 체형이든 운동을 열심히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이 오래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과거에는 뭐 운동을 하게 되면 뭐 한 5일 정도 운동을 하고 뭐 하루나 이틀은 좀 쉴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날마다 자기 어떤 생활 그 환경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장성군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장성 군수님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찾아봐야죠. 뭐 예를 들자면 무슨 그 하루에 100층을 걸으면 좋다고 하면 100층을 걸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뭐 하루에 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00층 정도 뭐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뭐 스쿼팅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맥경화증에 좋은 운동은 거리가 많이 나가는 운동입니다. 실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약간 조금 그 경사가 좀 진 어떤 그런 빠른 걸음으로 좀 걷는다거라든지 수영을 한다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운동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그 자기 손쉽게 그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가지고 매일 30분 이상씩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일주일에 3회 5회 써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심장은 사실 유산소 운동이 좋고 심장에 부담이 되는 근력 운동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걷기, 체조,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 수영, 등산 이런 운동을 열심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연, 담배 피지 않는 거. 저는 사실은 그 엠빵하는 것은 다 양보합니다. 제가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이제 퇴원 후에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누구하고 오냐면 처음에는 부인하고 같이 옵니다. 부인이 감시하려고 와요. 와서 이제 도대체 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되게 이제 남편분의 흉을 보죠. 이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심근경색증 환자한테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동의를 안 합니다. 술 먹고 싶으면 드셔야죠. 그리고 아이고 저희 남편이요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먹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삼겹살은 좋지가 않죠. 동맥경화증에는. 근데 저는 다 드시라고 합니다. 절대 저는 그 양보를 다 합니다. 근데 딱 하나 양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금연. 이거는 담배는 절대로 피지 못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이 담배가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겠지만 이 동맥경화증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백해무익이고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뭐 여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그 금연을 위한 뭐 생활 습관들이 있고 아마 이런 책자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고 좀 가능하면 이렇게 좀 많이 좀 그 행동에 실천에 혹시 흡연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뭐 유튜브에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자, 올라가서 어떻게 제가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은 이제 맞죠. 골고루 드시고 뭐 통곡, 잡곡 섭취하고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섭취 줄이고 이거 사실 여러분들 요새는 웬만한 식품 같으면 다 이거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등푸른 고등어 같은 생선을 좀 섭취를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 섭취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날마다 삼겹살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근경색증 환자분도 일주일에 한 번 드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음식에 대한 할러데이 휴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드시고 나머지 요일 때는 조금 이제 시간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소금 섭취 줄이는 방법도 거기 써져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소금 섭취 줄이는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다 생각하시면서 음식을 드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음식에 국한하지 말고 골고루 채소도 좀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곡류 밥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특히 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이런 뭐 여러분 이런 거 좋잖아요. 견과류, 뭐 올리브유로 요새는 음식도 많이 해 먹는데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정도 한데 저희 사실은 병원은 이제 그 24시간 365일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심내혈관 센터가 있어서요. 여러분 심장을 저희들이 꼭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여서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생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여기 장성 군수님께서 굉장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일이신데요. 사실 일본에는 국립심뇌혈관 센터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심뇌혈관 센터가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 제가 알기로는 1977년도에 아마 오픈했을 겁니다. 연도는 제가 좀 잠깐 헷갈리긴 한데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국립심뇌혈관 센터가 오픈하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심뇌혈관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전남대 병원과 우리 장성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국립심뇌혈관 센터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한 14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참여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립심뇌혈관 센터가 저는 이제 우리 전남 장성군에 이런 센터가 위치를 하고 또 이제 이 장성 그 남면 쪽에 위치한 이런 특구 지역이 이제 광주와 같이 이렇게 함께 상생을 해서 이런 좋은 국립심혈관센터 저희가 사실 심혈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해보면 심뇌혈관 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특정 대학, 한 특정 연구소에서 할 수 없는 정말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왜 이 여기에 국립심뇌관 센터가 들어서야 되느냐, 뭐 이런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도 다 국립심뇌관 센터가 뭐 들어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 우리 특히 이쪽 지역에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전남대병원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4년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그 국립심뇌관 센터는 반드시 아마 그 유치할 걸로 저는 그 확신하고요. 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그 시간이 좀 저는 아까 뭐 한 1시간 반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프로그램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장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와서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여러분 아까 들은 그 무시무시한 심근경색증 같은 병들은 사실 이제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이게 예측이 쭉 되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 병이 무섭겠습니까? 근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특히 이런 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원인 질환이 처음에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놓치고 있다가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죠. 심근경색증으로 또 뇌졸중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한쪽 팔 다리 못 쓰시는 어르신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다고 생각하시 보십시오. 평생 그거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이런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을 좀 예방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2030년 세계 최고령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혹시 불행하게 그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생기더라도 저희 같은 이제 많은 또 의사들도 있고 또 의료진들도 있고 또 여기 많은 또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셔서 이런 또
혈관도 보호하고 근육도 보호해서 심장이 조금 망가지더라도 다시 건강한 심장으로 되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저희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심장 튼튼하게 하면서 90세, 100세까지 거뜬하게 잘 사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1144회 장성 아카데미 초청해 주신 우리 김한종 군수님이야 여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